강원도의 은퇴한 의사가 아내에게 인생의 큰 변화를 정리하기 위해 혼자 등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설악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헌신적인 아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수사관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4년 후 하류의 야생을 탐험하던 등산객들이 비버댐에 갇힌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한다. 공식 이론을 산산이 부수고 아내의 직감이 처음부터 옳았음을 증명할 증거였다.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펜에 계란을 깨뜨릴 때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와 멀리 설악산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4년. 이민호가 그날 아침 그녀에게 키스하고 저녁까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야생으로 사라진 지 4년이 지났다. 계란이 지글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알지 못하는 익숙한 고통에 빠져 있었다. 전화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주걱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발신자 아이디를 확인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2년 넘게 전화하지 않았다. 이수진 여사님. 레인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강동욱 레인저입니다. 본부로 와주셔야 합니다. 어제 등산객들이 비버댐에서 배낭을 발견했고 GPS 추적기 1년 번호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남편분인 이민호 씨의 것입니다. 말들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조리대를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배낭이라니? 네, 여사님. 레인저 본부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고 경찰도 이미 와 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가 레인저 본부로 가는 익숙한 길을 운전할 때 그녀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모든 코너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수없이 운전했던 길이었다. 민호는 항상 또 다른 모험에 들떠 있었고 항상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녀는 그의 경험과 체계적인 성격을 믿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등산로를 걸었었다. 레인저 본부 주차장에는 일반적인 공원 차량과 함께 2대의 경찰차가 있었다. 수진의 속이 뒤틀렸다. 그녀가 문을 통과할 때 소나무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더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40대의 건장한 남성인 강동욱 레인저가 동정적인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 여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군청경찰서의 정미선 형사님입니다. 회색 머리를 심하게 뒤로 묶은 키 큰 여성인 정 형사가 손을 내밀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앉으세요. 그들은 그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곳 테이블 위에는 민호의 물에 젖은 배낭이 있었고 진흙으로 얼룩지고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었다. 수진의 숨이 막혔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알아봤다. 그의 60번째 생일에 그녀가 그에게 준 회색과 파란색 배낭으로 그가 항상 옆면에 걸었던 빨간 카라비너가 달려 있었다. 등산객들이 비로폭포에서 약 13km 하류에 비버댐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레인저가 설명했다. 그것은 가지와 진흙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GPS 기기에 1년 번호를 통해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정 형사가 파일을 열었다. 이 여사님, GPS 기기에서 메모리 카드를 복구했습니다. 안테나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수색 중에 신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카드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희망과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무엇이 보였나요? 데이터에 따르면 남편분이 그날 의도적으로 등산로를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표시된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대략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형사가 지형도를 가리켰고 그녀의 손가락이 외딴 야생구역에 닿았다. 어제와 오늘 아침 정확한 좌표를 다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절대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항의했다. 그는 안전에 대해 꼼꼼했습니다. 등산 계획을 제출하고 표시된 길에 머물렀어요. 30년간의 등산에서 그는 등록된 경로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 형사의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GPS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는 자신이 등산하겠다고 말한 곳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증거와 외딴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살이나 사고입니다. 자살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 씨는 막 은퇴했어요. 우리는 계획이 있었어요. 알래스카로 크루즈 여행, 오레곤에 있는 손주들 방문. 그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흥분해 있었어요. 힘드신 것 이해합니다. 형사가 말했고 그녀의 어조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야생동물과 자연분해로 인해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재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좌표 수색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수진은 벽이 닫히는 것을 느꼈다. 포기하시는 건가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사님.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분은 위험한 지역으로 등산로를 벗어났습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사건은 종결된 채로 남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수진은 강 레인저와 함께 배낭의 내용물을 살펴봤다. 민호의 의사 면허증이 플라스틱 홀더에 있었고 휘어졌지만 읽을 수 있었다. 이민호, MD. 철퇴 안경 뒤에 그의 다정한 눈을 보여주는 사진.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부드러운 미소. 그의 등산 허가증은 4년 전 10월 15일자였고 잉크가 바랬지만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전화기는 화면이 깨지고 탁한 물로 가득 차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상한 점은 강 레인저가 조용히 말했고 전화를 받으러 나간 형사를 흘끗 쳐다봤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 곳입니다. 비버댐은 모든 표시된 등산로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배낭이 거기에 도달하려면 남편분이 등록된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어딘가에 있었어야 합니다. 물의 흐름 패턴으로 볼 때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수진은 망가진 물건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그것들이 암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민호 씨는 항상 계획된 길을 고수했어요. 그는 떠나기 전에 날씨 보고서를 3번 확인했습니다. 백업 배터리, 비상용품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안전에 대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의사로 만든 이유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레인저의 표정은 동정적이었다. 때로는 경험 많은 등산객도 실수를 합니다, 이 여사님.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잘 알고 있었다. 민호는 절대 그녀를 그렇게 혼자 두지 않을 것이었다. 40년의 결혼 생활 후에는 아니었다. 은퇴 후 매일을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에는 아니었다.
그는 날짜를 세고 있었고 사무실의 달력에 빨간 마커로 표시하며 크리스마스 전에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그녀가 본부를 떠날 때 허가증의 사본과 배낭 영수증이 든 가방을 들고 그들은 그것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지만 무엇의 증거인지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수지는 4년 동안보다 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꼈다. 공식 판결은 명확했다. 민호는 등산로를 벗어나 사고나 의도적인 것을 만났다. 사건 종결.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종결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수지는 경찰서 박차 안에 몇 분간 앉아 손가락 마디가 아플 때까지 핸들을 쥐었다. 아침은 일상적인 아침 식사에서 충격적인 발견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민호를 알았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했던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다. 그의 전 동료들은 배낭에 대해 알 자격이 있었다. 설악의료센터로 가는 길은 시내를 통과했다. 민호가 매일 아침 블랙커피와 블루베리 머핀을 사기 위해 들렀던 커피숍을 지나갔다. 그의 은퇴 파티를 축하했던 공원을 지나갔다. 그의 동료들이 설악산 모양의 케이크로 그를 놀라게 했던 곳. 추억은 어디에나 있었고 피할 수 없었다. 진료소는 이제 달라 보였다. 익숙한 파란 차양은 현대적인 회색으로 교체되었다. 간판은 매끈한 글자로 업데이트되었다. 수지는 유리문을 밀고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대기실로 들어갔다. 민호가 고집했던 편안한 의자와 따뜻한 색상은 사라졌다.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흰색과 크롬이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접수원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인식이 없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제 남편 이민호 의사가 여기서 일했었어요. 어떤 발전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접수원에 완벽하게 모양 잡힌 눈썹이 찡그려졌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18개월 동안만 여기 있었어요. 사무실 관리자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분 후 30대의 지친 표정의 남자가 나타났다. 이 여사님, 저는 현재 사무실 관리자인 한준서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분을 몰랐습니다. 진료소는 2년 전에 매각되었고 직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 씨는 여전히 여기서 일합니다. 그녀는 이민호 의사님 시절에 여기 있었어요. 서연이가 아직 여기 있군요. 수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은 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간호사였고 유능하고 돌봄이 있었으며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지금 환자와 함께 있는데 약 20분 후에 시간이 날 거예요. 원하신다면 휴게실에서 기다리실 수 있어요. 여기보다 더 프라이빗합니다. 휴게실은 적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수지는 민호가 점심을 먹곤 했던 익숙한 둥근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항상 외롭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보이는 직원을 포함시키곤 했다. 23분 후 서연이 급히 들어왔고 수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걱정으로 주름졌다. 수진 언니, 오 세상에,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은 다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얼굴을 살펴봤다. 괜찮으세요? 화가 나 보여요. 수진의 말이 쏟아져 나왔다. 배낭, GPS 데이터, 경찰의 결론. 서연은 집중해서 들었고 각 세부 사항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걱정스러워졌다. 비버댐에서 발견되었다고요.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서연이 수진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그를 너무 그리워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요. 경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등산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자살이나 길을 잃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하지만 당신은 민호를 알잖아요. 그는 절대. 서연이 단호하게 동의했다. 수진 언니, 남편분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환자들을 사랑했어요. 그의 은퇴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보였거든요. 환자들은 그를 좋아했어요. 김영자 여사님은 올 때마다 여전히 그에 대해 물어보세요. 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GPS는 그가 표시된 등산로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보여줬어요. 경찰은 그것이 그가 사라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민호는 등산 안전에 대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번쩍였다. 그녀는 문을 향해 흘끗 쳐다본 다음 수진을 다시 봤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급하시니 민호 선생님은 그 마지막 주에 달라 보였어요. 어떡해요? 불안하고 산만했어요. 그는 계속 전화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그답지 않았어요. 시술 중에는 여전히 완전히 집중했어요. 그는 절대 환자 치료를 타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약 사이에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수진은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뭔가 말했나요? 그 수요일 점심시간에 물어봤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곳에 앉아 있었고 그의 샌드위치는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민호 선생님답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풍성하게 먹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괜찮으신지, 은퇴 긴장감 때문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은퇴 전에 마무리할 것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리네요. 그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수진 언니. 그가 말한 방식이었어요. 커피잔을 집을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수술과 어려운 진단을 통해 15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민호 선생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휴게실이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고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그 주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서연이 일어나 조용히 휴게실 문을 닫은 다음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약간 크게 낮아졌다. 이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전에 누구에게도 언급한 적이 없지만 박재현 원장님의 행동이 그 주에 이상했어요. 재현 씨요. 수진은 민호의 상사를 떠올렸다. 키가 크고 구별되며 은발과 편안한 미소를 가진. 그들은 수년 동안 여러 번 저녁 식사를 함께 했었다. 재현과 그의 아내 은희가 축하 행사와 명절 파티를 위해 그들과 합류했었다. 그는 누구도 민호 선생님의 환자 이관을 돕지 못하게 했어요. 보통 의사가 떠날 때 전체 팀이 파일을 이관하고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환자를 재배정하는 데 참여해요. 엄청난 일이지만 재현 원장님은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고집했어요. 아마도 그는 개인적으로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 언니, 그는 그 주에 자정까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이유는 어느 날 저녁차 키를 잊어서 11시경에 다시 왔는데 그의 사무실 불이 아직 켜져 있었고 파일 상자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상한 점은 그가 우리 기록실에 보관하는 대신 그것들을 모두 집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재현 씨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재현 원장님은
낮에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어요. 쾌활하고 지지적이었고 민호 선생님에게 아름다운 은퇴 파티를 열어줬어요. 하지만 근무 시간 후에는 서연이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제가 너무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은 설명이 없는 곳에서 설명을 찾게 만들어요. 재현 씨가 파일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죠. 그것들이 반환되었나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 생각을 했을 때쯤에는 진료소가 매각되었어요. 재현 원장님은 그 매각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가 도시 반대편에 훨씬 더 큰 새 진료소를 열었어요. 다전문, 최첨단 장비. 그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수지는 전에 재현의 소박한 진료소를 기억했다. 편안했지만 확실히 호화롭지는 않았다. 그것은 상당한 확장처럼 보이네요. 이제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혁신적인 청구 관행과 진료소 관리에 관한 의학 저널에 기사가 있었어요. 그는 의료 수익 극대화에 대해 컨퍼런스에서 간견하고 있어요. 서연의 어조에는 약간의 불승인이 담겨 있었다. 환자 치료가 우선이라고 말하곤 했던 재현 원장님과는 아주 다르네요. 휴게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여다봤다. 서연 씨, 2시 환자가 왔어요. 서연이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배낭에 대해 정말 유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연락 주세요.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수진 언니, 경찰의 이론은 알지만 저는 민호 선생님을 알았어요.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당신을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당신의 은퇴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알래스카 크루즈, 손자에게 낚시 가르치기. 그는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서연이 떠난 후 수지는 휴게실에 혼자 몇 분 더 앉아 그녀가 배운 것을 처리했다. 불안하고 산만했던 민호. 늦게까지 일하며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고 성공적인 진료소 매각과 확장을 한 재현. 그 어느 것도 반드시 무언가를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민호가 등산로를 멀리 벗어났다는 GPS 데이터와 결합되면 그녀는 재현과 은희와의 모든 저녁 식사, 편안한 웃음, 의과대학 시절의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했다. 재현은 민호의 추도식에서 아름다운 추도사를 했고 성실성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는 수진이 우는 동안 그녀를 안아주었고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의 말이 메아리 쳤다. 상사가 허드레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호의 마지막 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안정적인 손을 떨게 만들었을까? 수지는 가방을 챙기고 휴게실을 떠났다. 이미 다른 업무, 앞으로 나아가는 다른 삶에 집중하고 있는 접수원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은 4년 전에 얼어붙은 채로 남아있는 동안,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가 그녀가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비밀을 담고 있는지 궁금했다. 수진의 손은 먼지투성이었고 상자 위로 구부리고 있어서 등이 아팠지만 그녀는 수색을 멈출 수 없었다. 창고 유닛은 방충제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오후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춤추는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서연의 폭로 후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민호의 물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그의 홈오피스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보관했다. 모든 파일, 모든 노트북, 모든 영수증. 당시에는 그녀가 너무 슬픔에 빠져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고 언젠가 그것을 마주할 만큼 강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모두 상자에 넣었다. 이제 4년 후 그날이 필요의 힘으로 도착했다.
처음 새 상자는 특이한 것이 없었다. 의학 저널, 수십 년에 걸친 환자 감사 카드, 평생 교육 증서, 수지는 플라스틱, 슬리브에 조심스럽게 보존된 어린 환자의 크레용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이민호 선생님은 최고예요. 네 번째 상자에서 두 개의 두꺼운 의학 저널 사이에 끼어 그녀는 그것을 찾았다. 민호의 마지막 몇 달 동안의 가죽 일정표. 그녀의 숨이 막혔다. 그는 항상 일정 관리에 대해 구식이었고 디지털 캘린더보다 펜과 종이를 선호했다. 그녀는 10월로 넘어갔고 그가 사라진 줄을 찾으며 손가락이 떨렸다. 10월 12일 월요일 직원회의 오전 29시 김 환자 수술 오전 9시 수진과 점심 토스카니 오후 1시 10월 13일 화요일 회진 오전 6시 30분 오후 5시까지 진료 은퇴 파티 오후 6시 10월 14일 수요일 박송 법률사무소 오후 2시 저녁 파일 검토 10월 15일 목요일 박재현과 만남 등산로 주차장 오전 7시 수지는 항목을 응시하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10월 15일 민호가 사라진 날 그는 그녀에게 혼자 등산한다고 은퇴에 대해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큰 인생 변화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때 그의 정확한 말을 기억했다. 그냥 산과 하루를 보내야 해, 수진아. 그것이 나를 중심 잡게 하는 거 알잖아. 하지만 여기 그의 조심스러운 필체로 오전 야금시의 등산로 주차장에서 재현과 계획된 만남의 증거가 있었다. 정확히 민호가 그날 아침 집을 떠났을 때 왜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녀는 수요일 항목으로 돌아갔다. 박송 법률사무소. 이름이 어렴풋이 익숙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상자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녀는 민호의 정확한 손으로 10월 영수증이라고 표시된 마닐라 폴더를 찾았다. 안에는 박송 법률사무소의 3개의 영수증이 클립으로 함께 묶여 있었다. 레터헤드가 그녀의 기억이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했다. 고용법 전문가, 1977년 이래 노동자 권리 보호, 고용법. 민호는 법률 상담이 필요한 어떤 업무 문제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영수증은 10월 7일과 10일에 상담을 보여주었고 그가 사라진 다음 날인 10월 16일에 세 번째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다. 수지는 전화기를 꺼냈고 창고 유닛에 괜찮은 휴대폰 신호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법률사무소는 두 번째 벨소리에 답했다. 박송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떻게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제 남편 이민호가 4년 전 고객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영수증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음악은 일반적으로 진정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이 여사님, 송미란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기록 보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 그런 다음 전문적인 여성 목소리. 이 여사님, 여기 이민호 의사님이 4년 전 10월에 박 변호사님과 상담했다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남편이 왜 고용 변호사가 필요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있었다. 사망 후에도 변호사 고객 특권 때문에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민호 의사님의 초기 문의가 고용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진의 입이 바짝 말랐다. 내부 고발자 보호요? 네. 그는 구체적으로 보복으로부터의 보호와 직장 문제의 증거를 적절히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10월 16일에 후속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이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비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의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해요. 박 변호사님은 상당히 걱정하셨어요. 그는 이 의사님이 마지막 대화 중에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어요. 정보를 공개하면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보호받나요? 더 많은 세부 사항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만 이 여사님 남편분은 그의 접근 방식에 매우 신중했어요. 그가 무엇을 다루고 있든 그는 법적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고 싶어 했어요. 수진은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내부 고발자 보호, 증거 문서화,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그가 사라진 아침 재현과의 만남. 그가 그녀에게 숨긴 만남. 그녀는 일정표와 영수증을 포함한 가장 중요한 상자들을 차에 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교회, 동네는 그날 아침과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호는 단지 등산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법률 자문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무언가에 대해 재현을 만나러 갔었다. 그녀가 자신의 거리로 접어들 때 수진은 진입로에 있는 은색 메르세데스를 즉시 알아봤다. 박재현의 차, 그녀는 그 맞춤형 번호판을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다. HEAL, R1.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녀가 그 뒤에 차를 세울 때 재현이 그녀의 현관문 옆에 서서 이웃인 한 여사와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한 여사가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수진 씨, 제가 박 원장님께 당신이 외출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현이 돌아섰고 그의 익숙한 미소가 제자리에 있었지만 수진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알아챘다. 그의 눈 주위의 팽팽함, 그의 어깨의 긴장. 그는 항상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완벽한 남자에게는 이례적이었다. 수진 씨, 그가 따뜻하게 말하며 그녀의 채 다가왔다. 배낭에 대해 들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아침 저에게 연락해서 알려주었어요. 민호 씨의 고용주였기 때문에 몇 가지 일상적인 질문을 했어요. 당신을 확인하고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뒷좌석에 보이는 상자들을 예리하게 의식했다. 친절하시네요, 재현 씨. 힘든 아침이었어요. 한 여사는 가십의 기회를 놓치기를 원하지 않아 끼어들었다. 제가 박 원장님께 당신이 창고 유닛에 갔다고 말했어요. 봄맞이 청소, 10월인데도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관찰에 웃었다. 수진은 그때 그것을 봤다. 한 여사가 창고 유닛을 언급했을 때 재현의 눈에 번쩍인 무언가. 그의 미소는 유지되었지만 잠깐 깜박이는 정우처럼 순간 흔들렸다. 창고 유닛이요? 재현이 무심코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수진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실려 있었다.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나요? 그냥 민호의 소지품 일부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경찰이 그의 배낭을 돌려주어서 그의 기억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어요. 재현이 동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그녀의 차를 훑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슬픔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데려가죠. 흥미로운 것을 찾았나요? 때로는 오래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예상치 못한 위안이나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질문이 무겁게 느껴졌고 수진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함축된 의미로 가득했다.
한 여사는 무심한 것처럼 보였고 자신의 돌아가신 남편의 소지품에 대해 짓거리고 있었지만 재현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주인은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강도로 그냥 추억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실례할게요, 재현 씨. 긴 하루였어요. 물론이죠. 재현이 옆으로 비켰지만 추가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전화해 주세요. 민호는 저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오해로 그의 유산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 단어가 그들 사이의 공기 중에 매달렸다. 오해. 수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불안정한 다리로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재현의 눈이 그녀의 등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가 그녀의 채 있는 상자들을 목록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안에 들어와 문을 잠근 후에야 그녀는 벽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쉬는 것을 허락했다. 경찰이 그에게 연락한 직후에 재현의 출현은 우연 이상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창고에서 찾은 것에 대한 그의 관심, 한 여사가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했을 때 그의 가면이 미끄러진 방식, 그리고 민호의 유산과 오해에 대한 그 마지막 언급. 수진은 현관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다. 재현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제 그의 차로 돌아갔지만 떠나지 않았다. 휴대폰이 그의 귀에 눌려 있었다. 그의 자유로운 손은 그가 말하는 동안 날카롭게 몸짓했다. 그녀가 15년 동안 알았던 차분하고 침착한 의사와는 전혀 다른, 또는 그녀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일정표는 그녀의 가방에 있었고 그 하나의 항목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박재현과 만남. 등산로 주차장 오전 9시. 민호가 내부 고발자 보호가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날 아침 재현에게 말할 계획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재현은 그녀가 창고에서 찾았을 수도 있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